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제가 처음 말씀드릴 것은 이제 수학이 뭘까? 왜 수학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그럼 이제 적을 알아야 어쨌든 이길 수 있겠죠. 그래서 첫 시간으로 수학이 뭘까? 도대체 수학이 어떤지, 왜 우리가 수학을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얘기 나오면 중간에 이렇게 박수 치셔도 돼요. 우선 제가 질문을 좀 하나 할게요. 수학이 뭘까요, 진짜? 네. 도대체 수학이 뭘까? 도대체 수학이란 게 뭘까?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신 적은 없죠, 아직? 엄청나게 막 뭔가를 풀어야 되고, 이런 것만 생각하셨죠? 수학이 뭔지를 우선 알고 가면, 이 수학을 우리가, 정보까지는 아니어도 좀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 수학이 뭔지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그림을 좀 볼게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우리나라 프로야구 선수 중에서 홈런 최고 많이 친 선수죠. 이 선수가요, 현역으로 뛸 때, 어느 날 10번 타석에 들어서서 3번 안타를 쳤습니다. 그럼 타율이 얼마일까요? 여기 있는 대로 10번 중에 3번이니까 3할이죠, 3할. 0.3. 예, 근데 이 선수가 이제 오늘 다시 타석에 들어섰는데, 4타석에 들어서 안타 1개를 더 쳤어요. 그럼 오늘 친 타수는 4타석 중에 하나니까 0.25, 그러니까 2할 오픈이 되겠죠. 그럼 지금까지 이 선수는 타율이 얼마일까요? 2개를 더하면 되겠죠. 그죠? 더했습니다, 제가. 자, 2개를 더했습니다, 제가. 어때요? 10분의 3 더하기 4분의 1 하면 우리 학생들 여기 많은데 학교에 가면 이렇게 통분하라고 그러죠? 그죠? 통분을 했습니다. 통분을 해서 더했어요. 더했더니 계산을 해보니까 이 이승엽 선수의 타율은 5할 오픈이네요. 맞나요? 왜 안 맞죠? 이거 지금 학교에서 배워준 대로 한 건데. 그죠?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죠, 학생들? 안 맞죠? 그죠? 아니, 우린 분명히 이렇게 계산하라고 배웠는데 이게 안 맞아요.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계산해야 되죠. 10분의 3 더하기 4분의 1은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그죠? 그래서 14번 타석에 들어서 4번 안타를 친 2할 8푼 6리가 맞죠. 그래서 실제 현실에서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또 여태까지 학교에서 배워왔던 수학이 통용되는 게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이용해서 현실을 설명하고 풀어내기 위해서는 약간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린 이런 셈을, 이거 좀 멍청하죠?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셈을 뭐라고 하냐면 바보셈이라고 합니다. 바보 같죠? 굉장히 재밌죠? 자,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계산하는 거. 이건 어때요? 생각을 좀 바꾼 거죠? 사실은 요걸 바꾸면요, 요걸 바꿔서 처음 낸 사람이 존 페리라는 사람이에요. 생각을 바꾼 게 첫 번째, 저기 보시면 F1 있죠? F1은 뭐냐면 1분의 0, 1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1분의 0은 0이죠, 0. 1분의 1은 1입니다. 0, 1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더한 게 요 가운데 있는 겁니다. 1 더하기 1은 2, 0 더하기 1은 1. 그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것도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더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3분의 1 되겠죠? 여기 있네요. 2분의 1 그냥 놔두고 요거 더하면 얼마예요?
3분의 2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네 번째는 요거 두 개를 더하면 4분의 1. 요거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5분의 2죠. 여기 5분의 2가 없네요. 조건 하나 주는 걸 어떻게 했냐? 요 몇 번째 단계이냐에 따라서 그 단계 이상 나오는 수는 안 쓰기로. 예, 그래서 여기는 요거는 안 되고 요것도 안 되고 대신에 요건 됩니다. 요거. 두 개 더하면 4분의 3이지요. 자, 여기도 이제 5 넘어가는 건 안 되고 밑에가 5가 최고 큰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한 거 요거. 요거 더하면 7분의 2인데 7분의 2는 없어요. 그죠? 여기 더하면 5분의 2, 여기. 5분의 3. 네. 이렇게 해서 요런 이제 수의 배열들을 쭉 이끌어냈어요. 요게 뭐냐? 이건 바보셈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규칙을 준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학이라는 원래 갖고 있던 그 규칙 말고 또 다른 수학의 규칙을 준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점을 찍어봤어요. 저 분수들을 점을 여러분들이 배운 좌표평면이라는 곳에 분수들의 점을 쭉 찍었더니 찍고 원점에서부터 이렇게 선을 이었더니요. 이 선들이 서로 겹쳐지는 게 한 개도 없어요. 만나는 게 없습니다. 이게 다. 이 모든 점들을 다 해도 다 마찬가지예요. 요 밑으로 점이 쫙 생길 텐데 다 이을 수가 있어요. 요게 나중에 보니까 요게 뭐를 설명하느냐? 아, 유리수가 정수분의 정수라는 유리수가 여러분들 이제 중학교 때 배우신 건데 이게 이제 유리수를 중학교 때 배우고 그게 셀 수 있는 수냐 없는 수냐를 또 대학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이거 보니까 간단하게 유리수는 셀 수 있네요. 점의 개수를 세는 거니까. 네, 이런 식으로 전혀 엉뚱한 걸 가지고 엉뚱한 거로 새로운 걸 만든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거를요 이렇게 그림으로도 나타냈어요. 자, 처음에 F1이 두 개였었죠. 0하고 1. 그 반지름으로 갖는 원을 그린 겁니다. F2는 뭐냐면요. 자, F2는 그 사이에 2분의 1이 있었죠. 반지름이 2분의 1 되는 거에 원이 생긴 거예요. F3는 그 다음에 3분의 1, 3분의 2가 있었죠. F4, F5 이런 식으로 점을 채워나갑니다. 공간을. 자, 이게 이제 어떤 프랙탈의 일종이기도 하고 특별한 기하학적인 뭐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런 류의 문제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들은 수능을 보게 되면 이런 식의 새로운 계산 연산 방법을 주고 이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원을 만들어 나갈 때 이를테면 F 7번째의 원의 개수는 몇 개 있냐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수능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포드의 원이라고 합니다. 이 포드라는 수학자 포드라는 사람이 고안을 했는데 그래서 이걸 포드의 원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수학의 첫 번째 수학은 발상의 전환입니다. 수학을 하려면 발상의 전환이 중요해요. 생각을 바꿀 줄 알아야 됩니다. 계속 학교에서 알려준 것만 줄기차게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뭘 해야 되느냐? 발상의 전환을 해요. 자, 두 번째는 퍼즐을 제가 하나 내볼게요. 수학하고 퍼즐은 백지한 차이입니다. 퍼즐을 하나 내볼게요. 자, 여기 두부가 있습니다. 두부를 똑같은 모양, 똑같은 크기의 27조각으로 자르고 싶습니다. 27조각으로 잡으려면 칼질을 몇 번 하면 될까요? 칼질을 26번 하면 될까요? 딱 해서요. 최고 적게 하는 거는 6번이요. 네. 그죠? 어떻게? 자, 이렇게 6번이죠.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요. 그죠? 요거 6번이 답입니다. 요게 퍼즐입니다. 수학은 그 왜 6번일까요? 왜 6번일까? 왜 6번일까요? 네? 왜? 수학이라고 괜히 이름을 붙였네요. 계속 퍼즐이라고 할 걸. 네. 답은 이렇습니다. 이게 6번을 쪼개려면요. 이렇게 27조각이 나죠. 칼질을 하면요. 6번을. 이 새로운 이렇게 6번 칼질을 하고 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정육면체가 하나 생깁니다. 가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정육면체는요, 특징이 뭐냐면 다른 것들은 적어도 한 면이 밖에 있어요. 칼질을 안 당한 겁니다. 근데 얘는 새로 만들려면 전부 다 칼질을 당해야 됩니다. 얘 면이 몇 개입니까? 6개죠? 정육면체니까. 그러니까 6개의 면을 만들려면 6번은 잘라내야죠. 네. 그러니까 수학은 퍼즐이에요. 퍼즐인데 왜 그럴까까지 가는 게 수학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가는 동안 뭐가 필요하냐? 왜 6번이 되느냐 하는 논리가 필요하죠. 논리가. 그죠? 그 이유가 필요합니다. 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그 케니스버그의 다리라는 거는 옛날에 이렇게 생겼대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은 뭐 다 바뀌었겠죠. 이게 1800년도 초반에 다리입니다. 프레겔이라는 강이 흐르는데 그 강 사이에 이렇게 섬이 하나 있답니다. 저 섬에 다리가 몇 개 있냐면 이 섬 사이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있죠. 저 7개의 다리를 딱 한 번씩만 지나서 모든 다리를 다 지날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했어요. 괜히 밥 먹고 할 일이 없으니까 이런 걸 고민합니다. 사실 수학자들은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민했는데 해결책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좀 바꿔볼게요. 그림을. 똑같은 겁니다. 자, 그림을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A, B, C, D 4지점이 있습니다. 여기 A가 아까 섬이었어요. 요 4개의 지점을 다 지나는 다리가 7개 이렇게 번호를 제가 붙여놨죠. 자, 요거를 지나면 딱 한 번씩만 지나는 겁니다. 한 번 지난 다리는 다시는 안 지나고 처음에 저기 1번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죠. 여기서 출발하면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옵니다. 자, 그럼 여기 와서 여기로 갈지 결정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로 가면 이 다리를 못 지나요. 여기로 가면 마찬가지로 이 다리를 못 지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또 다른 곳에서 출발을 해봤습니다. 아까는 이쪽에서 나갔는데 이번엔 들어가 왔어요. 이렇게 갔더니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로 가면 이 다리를 못 지납니다. 일로 가면 이 다리를 못 지나요. 그래서 이게 이 동네 사람들한테 풀리지 않는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네 사실은 저 케니스베르그라는 도시가 많은 철학자들을 배출한 도시인데 철학자들이 모여서 고민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다가 오일러라는 수학자한테 물어보기로 합니다. 네, 그래서 해결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이 다리와 지형을 이런 그림으로 간단하게 바꿉니다. 바꿔서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쪽이 1, 2, 3, 4, 5, 7번 붙인 게 다리입니다. 점들이 지점이에요. 어떤 우리의 형태가 있던 것들을 점과 선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를 하냐? A라는 점에 또 B라는 점에 붙어있는 선분의 개수가 몇 개인가를 다 세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보니까 다 요놈은 5개, 그죠? 요놈은 3개, 3개, 3개 다 홀수개씩 붙어있죠. 그래서 홀수개 붙어있다는 얘기는 A라는 점에서 나갔다면 들어오고 나가고, 왜냐면 홀수개가 돼야 되니까요. 또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오면 반드시 나가야 되고, 또 만약에 들어온다면 홀수개가 되려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얻은 게 뭐냐? 이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홀수점이 없는 경우에는 시작하는 점과 끝나는 점이 일치해야지 한 번에 통과할 수 있다. 홀수점이 2개 있는 경우에는 시작하는 점과 끝나는 점이 다른 곳에서 다 지나갈 수 있다. 근데 얘는 홀수점이 4개라서 못 지나간다. 그래서 그 많은 경우의 수와 그 많은 논란을 다 잠재우고 수학자가 이걸 풀어냅니다. 간단하게. 그리고 이게 지금 어디에 써먹느냐? 이런 점과 선으로 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걸어오셨나요? 버스 타고 오셨나요? 못 타고 오셨나요? 전철 타고 오신 분들 있죠. 이 전철 노선도 이런 것들이 뭐냐? 점과 선으로 이어져 있죠. 그죠? 이게 바로 아까 그 다리의 문제에서부터 나온 수학적 구조물들입니다. 이게 조금 더 고급스러운 걸 보여드릴까요? 이런 거. 여기 뭘까요?
반도체 회로입니다. 여러분들 전화기 속에도 들어있고 TV 속에도 들어있고 등등등 있어요. 자, 이런 것이 바로 수학입니다. 그러니까 점과 선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첨단 기술에까지 왔어요. 그래서 뭐냐? 요거 수학은 어떤 형체가 있는 것들을 형체가 단순한 거로 바꾼 추상화시키는 거다. 요 세 가지가 수학입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사실은 요거는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죠. 왜냐면 뭐 실험하면 뭐 파란 물하고 빨간 물을 섞었더니 막 갑자기 색깔이 없어서 하얀 물이 되고 뭐 이렇게 되죠. 물로켓도 날아가고 등등등 합니다. 그건 이제 과학이에요. 자, 그럼 수학은 뭐냐? 그거가 왜 그런지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하는 게 수학입니다. 그래서 과학이 재밌어요. 왜 눈에 막 보여. 수학은 왜 안 보이냐? 수학도 보여달라. 재밌게. 그래서 수학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요 기판에 들어간 기본적인 수학은 이렇습니다. 이걸 보여달라 그래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오신 분 중에 한 2분 빼놓고 이거 못 푸십니다. 뭔지도 몰라요. 이걸 보여달라니 이걸 보여주면 다 수학을 싫어하죠. 여기까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수학자들이 어떤 대중 강연이나 뭘 해서 가서 도대체 수학 어디다 써먹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학생분도 그렇고 뭐 학부모님도 그렇고 실생활에 필요한 수학들, 일반인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수학은 초등학교 3, 4학년이면 다 끝나요. 더 이상 배울 필요 없습니다, 수학을. 그냥 살려면. 뭐 버스 타는데 지장 없어요. 1,000원 내고 또 10,000원 내고 거스름돈 받는데 3, 4학년이면 다 배워요. 더하기 빼기 다 배웁니다. 나누기 덧셈 다 배우고 그 정도면 일상생활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수학을 해야 되느냐? 수학은 이거 이상, 여러분들이 덧셈 뺄셈 거스름돈 주고받고 이상의 어떤 가치가 있어요. 그 가치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수학을 보여달라. 언제든지 보여드릴 수는 있어요. 다만 이걸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감당하실 수 있다면 제가 뭐 나오면 수식을 다 알려드릴게요. 안 해도 되겠죠? 그냥 이 정도만 보시는 거로. 네. 그래서 이 수학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 논리이고 추상화입니다. 네. 이게 수학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수학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수학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야? 이런 질문이 이제 궁금하죠. 도대체 왜 뭐 이렇게 세 가지를 했는데 왜 누가 이걸 어렵게 만드나? 시카고 대학의 시안 베일록이라는 교수님이 왜 도대체 누가 수학을 어렵게 만드는가? 이걸 한 20여 년 동안 추적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이가 수학을 좋아하지 않는 성향은 유전이거나 가정환경의 영향이 높다. 요즘에 그 드라마 스카이캐슬에 보시면 그런 게 나오죠. 얘가 누구 자식인데 또 뭐 엄마의 뭐 유전자가 어쩌고 저쩌고. 과연 수학이 유전자 때문인가?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유전적인 거나 가정 환경의 영향이 다 뭐냐면 가정 환경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유전적인 게 옛날서부터 내려온 피의 유전, 어떤 생물학적 유전이 아니고 생활적 유전이랍니다. 그게 뭐냐? 수학, 그럼 부모님들, 학생들, 자기 자녀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야, 수학은 어려운 거야. 빨리 해야 돼. 그죠? 그래서 막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삼촌이 왔어요. 너 수학 공부해. 야, 이 어려운 걸 네가 해? 야, 엄청 잘한다. 조금 있으니까 또 이모도 왔어. 이모. 얘 수학하는 거 봐. 이 어려운 걸.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부모님들이 뭘 유전적으로 심어주느냐? 수학은 어려운 거다. 나도 옛날에 해봤더니 수학은 어렵더라. 수학은 처음에 수학은 아까 하면 어려워. 무조건 어렵습니다. 이게 머리에 박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생물학적 유전이 아닌 환경적 유전이 된대요. 그래서 그 수학이 어렵다라는 생각 자체가 대물림이 된답니다. 또 하나,
가정환경의 영향이 높다. 이건 뭐냐면요. 제가 이제 그 드라마를 보기를 참 잘했다는 게 거기 무슨 차교순가라는 분이 있죠. 자기 자식들을 막 엄청나게 막 가르치고 자기가 뭐 하려고 하는 그런 가정환경이 애들을 망친답니다.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 한 20여 년 동안 추적 조사를 했더니 나오는 대표적인 성향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한테 이 가정교육을 받은 학생일수록, 그러니까 가정교육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예절이라는 이런 거 말고요. 학습에 대한, 특히 수학에 대한 공부를 배운 학생일수록 수학을 못한답니다. 네. 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부모님들 똑같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 공부하러 가자. 수학하러 들어갑니다. 어떻습니까? 애가 기분 좋게 들어가나요? 그거 아니죠? 막 거의 도살장에 끌려 들어가는 소처럼 들어갑니다. 자, 처음에는 잘해요. 참고 막 하다가 야 이거 풀어보자 하다가 5분 있으면은 얼굴이 빨개지죠. 둘 다. 이것도 모르니? 이러면서 시작해서 이거 누구 닮았니? 뭐 내 머리는 안 그런데 뭐 네 아빠 닮았니? 뭐 이거 나옵니다. 그죠? 그럼 15분 지나면 엄마가 이제 또는 아빠가 볼펜 던지고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 화를 풀어줘요. 자, 다음 날 다시 하려고 그래. 애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머릿속은 다 다칩니다. 딱, 이거 지금 나 죽으러 가는 거구나. 네, 나는 지금 가면 내가 분명히 야단맞고 나오겠구나. 그래서 결국, 그 부모들한테부터 수학을 가르침을 받고 배운 아이일수록 수학을 못한대요. 못하는 게 아니고 아예 생각을 접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브스라는 혹시 여러분들 경제 전문지 아세요? 거기에 이 알렉스 랩이라는 기자가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기자입니다. 이 기자가 뭐라고 했느냐? 미래의 청사진은 수학에 도전하는 거다. 왜? 앞으로 수학 이외에 요즘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뭐 등등등 많이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과목은 수학밖에 없다. 왜? AI가 할 수 없는 과목이 뭐냐? 수학이다. 아니 지금 컴퓨터가 수학을 다 하고 하는데 무슨 살아남을 수 없냐? 그거는 산술입니다. 계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배우는 수학 그게 다 사실은 산술입니다. 수학 없어요. 그거는 요즘도 다 컴퓨터가 합니다. 이미 많은 수학자들은 거의 대부분의 수학자들은 자기의 어떤 논문 연구를 위해서 그 연구의 70~80% 이상을 컴퓨터에 의존합니다. 컴퓨터 보고 풀라고 해요. 옛날에는 우리가 손으로 다 풀었습니다. 요즘엔 안 풀어요. 그런 짜질구레한 풀이는 다 컴퓨터에 시켜요. 그냥 명령하면 다 답을 줍니다. 다만 아이디어는 컴퓨터가 못 내죠. 그 아이디어 어떻게 하면 발상을 전환시키고 논리적으로 만들고 추상화시킬 건가? 그거는 컴퓨터가 못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학 전쟁이 날 거다. 이런 이제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학을 잘하는 방법, 이런 수학을 잘하는 방법이 뭐냐? 그걸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누구죠? 제가 이 방송 출연해서 이거 찍으러 가려고 그 전라남도, 그러니까 함양까지 갔다 왔습니다. 담양. 네. 자, 저죠? 배경을 좀 바꿔볼게요. 이 사람은 누굴까요? 동일 인물이에요? 어떻게 하셨죠? 이게 보시면 다 바뀌었는데 배경도 바뀌고 옷도 바뀌고 다 바뀌었죠? 네. 다른 사람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동일 인물일까요? 다음번은 누굴까요? 네, 수학적이 되셨네 조금. 자, 한 장 더 보여드릴 텐데 이 사람은 누굴까요? 마지막? 네, 이제 많이 수학적으로 되셨네요. 자, 그럼 이게 뭡니까? 왜 지금 배경이고 포즈고 모양이고 옷이고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전주 어떻게 하셨어요? 경험. 그게 뭐냐? 이겁니다. 개념이 뭐냐? 개념. 도대체 제가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 저라는 사람이 뭔지, 제가 아무리 옷을 바꿔 입고 머리를 하고 바꿔도 제가 뭔지를 알면 아는 게 개념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셨다시피 여러 가지 형태의 옷도 바꾸고 배경도 바꾸고 등등등 한 게 유형이에요. 제가 그 드라마가 참 좋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이렇게 백날 얘기해도 안 돼요. 근데 그 드라마에 이게 나옵니다. 그 입주과외를 봤죠.
그래서 걔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얘가 개념을 몰라서 그렇지 개념을 조금만 알려주니까 잘 풀더라.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그게 왜 그러냐? 바로 이거예요. 개념입니다. 근데 이 개념을 우리는 학생들이 또 부모님들이 너무 무시해요. 그냥 막 지나갑니다. 다 뭘로 하느냐? 야, 문제집 내가 엄청 좋은 거 사줄게. 막 이거 풀어봐. 전부 다 뭐에 매달리냐? 유형에 매달립니다. 유형에 매달리면 어떤 결과를 만들게 되냐면요. 이런 거 만들어요. 아, 지금 이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구나. 또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 나오면 이 사람이라고 말해야지. 근데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나와요. 이거 내가 안 본 문제인데 다시 풀어. 그럼 이것도 외웁니다. 다른 문제가 나와요. 또 외웁니다. 다른 문제 나와. 못 풉니다. 계속. 결국 뭐냐? 수학을 잘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유형이 아니라 개념. 그 개념은 가장 좋은 책이 어디냐? 교과서입니다. 네? 교과서. 이 교과서가 시중에 나와 있는 수학책 중에서 개념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무슨 자습서나 문제집 같은 거 보면은 무슨 개념 무슨 뭐 어쩌고 있죠? 근데 그런 책들을 보면 맨 앞장에 뭐 집합이다 그러면 집합 단원의 개념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한 페이지 쫙 나와 있죠. 학생들 그걸 따따따따 외웁니다. 근데 외워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건 개념이 아닙니다 이미. 그건 공식이에요 그냥. 어디다 써먹을 줄 몰라요. 알고 있긴 한데 어디다 써먹을 줄은 몰라요. 그건 개념이 아니라 그냥 공식을 외운 겁니다. 공식은 100개 외워도 1000개 외워도 쓸 데가 없어요. 어디다 써먹는지를 알아야지 그게 뭘 하든지 말든지 하죠. 근데 그 공식이 왜 나왔는지, 왜 필요한지,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한 건지를 차근차근 잘 설명해주는 책은 교과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 또 학부모님들은 교과서는 나라에서 그냥 공짜로 사주니까 집에 그냥 거의 모셔져 있죠. 아마 부모님들 집에 가셔서 자녀분들 교과서 보시면 깨끗할 거예요. 대신에 문제집 참고서는 막 엄청 더럽습니다. 근데 그거 백날 풀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결국 시험 볼 때 뭐라고 하느냐? 아, 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처음 보는 문제 나왔어. 다 있는 문제인데 옷만 바꿔 입은 겁니다. 개념을 공부 안 한 거예요. 그리고 특히 여러분 이제 좀 돼서 이제 고등학생이 돼서 수능을 보러 가잖아요. 그럼 한 70% 정도는 정말 유형으로 버틸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계속 공부한 거로 교과서하고 똑같아. 나머지 한 30% 정도는요. 기존에 없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수능에 나왔던 또 지금까지 우리나라 전국 어디에서 나온 모든 문제집을 통틀어서도 나왔던 적이 없는 문제가 나옵니다. 왜? 시험 출제하러 들어가면요. 그것만 잡아내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전국에서 나온 모든 그 문제집이나 자습서를 다 갖고 들어옵니다. 나라에서 다 트럭으로 싣고 가요. 그래서 다 뒤집니다. 그것만 뒤져요. 그 똑같은 문제가 있다? 그럼 뺍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똑같은 문제가 나올 수가 없어요. 똑같은 유형이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30%에서 여러분들 자녀의 또 여러분들의 실력이 결판나죠. 그죠? 좀 더 단도직입적으로 하면 그 30% 안에서 여러분들의 대학이 결정이 되죠. 그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이거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공부 잘하는 애들 인터뷰하죠. 맨날 집에서 교과서 열심히 봤어요. 그죠? 굉장히 짜증나죠? 사실입니다. 걔네들은요, 먼저 교과서를 봅니다. 보고 개념이 뭔지를 잡아놔요. 잡아놓은 다음에 문제지를 풀어도 풉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바쁘죠? 그걸 교과서를 이렇게 볼 시간이 없어. 그래서 무조건 처음 시작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교과서 때려치고 문제집부터 갑니다. 학원에서 준 문제집, 뭐 어디서 준 문제집, 뭐 EBS 문제집. 근데 그거 백날 해봤자요. 70%는 맞아요. 70점, 80점은 맞는데 100점은 못 맞습니다. 왜? 나머지는 이 교과서를 안 봤기 때문에 잃어버립니다. 놓쳐요. 그래서 반드시 교과서를 보게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수학 문제를 푸는데 어떤 식으로 푸냐? 다른 문제 푸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폴리아라는 분은 굉장히 유명한 수학 교육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수학 교육을 할 때
대부분의 2분의 그 4단계 풀이 방법을 적용을 하는데요. 자, 문제를 푸는데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요. 문제를 이해해야 돼요. 학생들 대부분이 수학을 왜 어렵다고 하느냐? 문제의 뜻을 몰라요. 이게 도대체 이놈이 나한테 원하는 게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문제를 못 풀어요. 더하기 빼기 못해서 못 푸는 거 아닙니다. 미분해라 하면 해요. 그렇지만 그놈을 쭉 글러주고 이렇게 해서 이걸 뭘 구해라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읽긴 읽었는데 뭔지 몰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문제를 이해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도대체 나한테 요구하는 게 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해요. 이것만 이해하면 그 다음에 쭉쭉쭉 넘어갑니다. 이걸 절약시켜야 돼요. 이걸. 근데 이건 다 놓쳐요. 왜? 그거 막 하면은 다 될 것 같아. 물론 어느 정도 연산 능력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이게 더 중요해요. 이건 뭐냐? 하여튼 긴 문장을 줬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몰라. 왜? 훈련이 안 됐어요. 무조건 푸는 건 잘해. 이게 훈련이 안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이거 훈련은 안 시켜요. 그래서 요 문제 이해가 최고 중요하고 두 번째 단계가 뭐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계획을 해야 돼요. 요때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 다른 문제집을 풀어본다든지 어떤 방법을 내가 이런 이해와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렇게 풀었어죠. 그러니까 나도 그런 식으로 풀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 단계입니다. 이거는 잘해. 여기서부터는 잘합니다. 왜? 하도 그런 유형의 문제를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잘해요. 문제가 아까 제가 말했죠. 이 첫 번째 단계에서 다 막힌 겁니다. 다. 여기서부터는 잘해요. 왜? 여기서부터는 다 훈련시켜. 뭐 이런 거를 쭉 훈련을 다 시켰기 때문에 계획은 잘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뭐냐? 이때 필요한 게 이제 시중에 나가 있는 자습서라든지 문제집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풀어보게 하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엄청나게 막 모든 문제집을 다 풀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 유형은 다 비슷해요. 유형은 다 비슷해. 개념만 알고 있으면 이런 문제는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는구나. 뭐 이런 정도만 조금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제 실행이죠. 이거 잘합니다. 그냥 풀어요, 그냥. 이제 이를테면 뭐 영희가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막 길게 문장제로 주면은요, 잘 못 풉니다. 근데 x 더하기 3이 5다. x는 얼마냐? 이렇게 하면 잘 풀어요. 왜? 이거는 많이 해봤어.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잘해요, 그냥. 그냥 놔둬도 막 풉니다. 뭐 어떻게 푸는지 몰라도 막 그냥 학생들이 너무 훈련이 잘 돼 있어서요. 그냥 막 풀어질게요. 그래서 됩니다. 네 번째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반성입니다. 사실은 제가 책을 조그맣게 놓긴 했지만 반성도 중요해요. 우리가 오답노트 쓰죠. 오답노트 쓰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오답노트를 쓰기만 합니다. 깨끗이 정리는 잘해요. 근데 내가 왜 틀렸는지는 몰라요. 내가 이 문제를 푸는데 내가 생각이 어디서 잘못됐구나. 그거를 하는 게 이제 반성입니다. 저게 되면 두 번째 단계로 다시 와서 다시 풀 수 있어요. 근데 저게 안 되면 지난번에 틀렸던 문제 오늘 또 틀리고 내일 또 틀리고 시험에서 또 틀리고 똑같은 유형의 문제를 계속 틀립니다. 왜? 늘 그 문제는 얘 머릿속에는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라는 어떤 그 문제풀이 방법의 고정관념이 딱 서 있어요, 이미. 하도 많이 풀어봐서. 근데 거기서 조금만 비틀면 못 풉니다. 안 풀려요. 그래서 그 문제는 계속 틀립니다. 한 번 낸 문제 똑같이 낼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계속 틀리는 겁니다. 저걸 안 해요. 그래서 오답노트를 쓸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대충 쓰다가 내가 얘 답안지와 있는 답과 또는 내가 쓴 것과 어디서 정답이 차이가 나는지, 거기가 어딘지, 왜 내가 이 생각을 못했는지를 파악하게끔 해야 됩니다. 그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학부모님들, 학생들 학원 막 보내죠. 학원 보내는데 어떤 학원 가면 선생님이 막 엄청 잘 풀어줘요. 그래서 애들 보면 막 답안지 막 문제지에 뭐 풀이도 깔끔하게 해주고 막 잘합니다. 어떤 학원 가면 안 풀어준대. 그냥 네가 풀어봐라. 그럼 모르는 거만 물어봐라. 똑같은 돈 냈는데 누구는 막 엄청 잘 풀어주고 누구는 안 풀어줘요. 엄청 잘 풀어주는 거는요, 학원 선생님 실력만 엄청 늘어나는 거예요. 칠판에 선생님 막 적습니다. 그럼 우리 그것도 적어야 돼요, 막. 그죠? 뭔지도 모르고 적습니다. 막 적은 다음에 시험 볼 땐 그걸 또 외워야죠.
근데 그거를 이게 왜 이러냐고 물어보면 몰라요. 적기는 엄청 열심히 적습니다. 근데 물어보면 몰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선생님이 있는 학원은 학원 선생님만 실력이 좋아지는 겁니다. 안 풀어주고 가능하면 네가 풀어봐라. 대신에 네가 어디서 틀렸는지 막히는 부분을 짚어주는 학원. 그런 학원을 찾아서 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정도로 이렇게 풀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문제를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수학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느냐?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 사람은요, 미국 사람입니다. 라이언 카샤라는 사람인데요. 사진을 좀 잘 봐주세요. 이 사람의 얼굴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좀 혹시 표시 나나요? 보통 사람하고 약간 다릅니다. 이 사람 IQ가 한 90쯤 돼요. 90인데 미국의 플로리다 대학의 수학과를 3년 만에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그 실화예요. 이게 이 사람 스토리가 얼마 전까지 공익 광고 그런 거에 이제 나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요 다운 증후군이에요. 그래서 IQ가 90 얼마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의 돌고래 수준입니다. 그런데 수학과를 그것도 3년 만에 더더군다나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여러분 머리가 나빠서 수학을 머리 좋은 사람이 수학을 한다? 머리 나빠서 우리는 안 돼? 아니에요. IQ가 엄청 2자리입니다. 2자리. 요즘에 우리 학생들 IQ 3자리는 다 넘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을 엄청 잘해서 현재 수학 선생님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머리 좋아서 했느냐? 그거 아닙니다. 어떻게 했느냐? 이래서 수학을 했대요. 나는 바보가 아니다. 이걸 증명하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답니다. 자, 근데 이게 이 사람만이 그러냐? 아니에요. 얼마 전에 작년 말인가 언제죠? 제가 이제 우연히 TV를 보다 보니까 공부의 달인이 하나 나왔어요. 네. 실제 지금 현재 서울대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근데 그 학생이 중고등학교 때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서부터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서 한 방에 가족들 5인가가 다 산대요. 어머니 아버지 살고 동생 다 삽니다. 걔 성적이 고등학교 입학할 때 430등인가 했대요. 꼴찌입니다. 꼴찌인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느 날 갑자기 막 알바를 하면서 사는데 내가 이런 식으로 살면은 결국은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내 자식들도 이렇게 살아야 되고 끝없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이걸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했대요. 근데 수학이라든지 이런 과목은 사실은 기초가 필요하죠.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거 하면 모릅니다. 중학교 걸 모르면 고등학교 걸 몰라요. 네, 그래서 암기 과목 먼저 했답니다. 역사라든지 국어 같은 거는 시 몰라도 소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암기 과목 먼저 차차차차 하면서 드디어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전교 1, 2등으로 올라갑니다. 3년 만에. 실제입니다. 어떻게 공부했느냐? 정말 걔는 돈이 없어서 교과서만 가지고 했답니다. EBS 그거 하고요. 근데 10시에 이제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면 집에 가면 방 한 칸에 같이 사니까 거기 가면 공부를 못 하는 데입니다. 다 이제 일하고 온 사람들 자야 되고 등등 부서부서 하니까. 그래서 어디를 갔느냐? 24시간 여는 편의점을 갔대요. 편의점에 가서 김밥을 하나 사서 10시 넘으면 손님 잘 안 온답니다. 구석에 앉아서 김밥을 먹으면서 새벽 2시까지 1시까지 공부를 거기서 하고 잘 때만 집에 갔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얘처럼 그 사람처럼 굉장히 열심히 한 겁니다. 머리가 좋아서 한 게 아니고요. 그냥 굉장히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그 사람이 어디 갔느냐? 서울대 국문과 갔어요. 이건 이제 이 사람뿐만이 아니고 이런 류의 사람들, 이렇게 열심히 해서 간 사람들은 많죠, 주변에. 그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 수학은 또 다른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정답은 없습니다.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머리가 좋아서 하느냐?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은 나하고 적성이 안 맞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과연 수학을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이걸 또 조사를 했습니다. 미국의 수학교사 모임 NCTM이라고 굉장히 큰 국제적인 단체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심리학자하고 수학교육자들이 또 수학자들이 합쳐서 연구를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수학을 잘할까? 그랬더니 이런 거 하면 되겠더라. 첫 번째, 신발장에 자신의 신발을 똑바로 넣을 수 있느냐. 이거 다 하실 수 있죠, 학생들? 그죠? 신발장이 없어? 아니, 큰일 났네. 부모님 집에 가서 신발장 좀 사주세요. 신발장을 사줘야 수학을 잘합니다. 수학 잘하겠다. 근데, 자, 이건 뭐냐. 수학의 기본 원리인 1대1 대응을 이해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두 번째, 이건 간단하죠? 간단한 요리를 할 수 있느냐. 라면을 끓일 수 있느냐. 이거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라면 끓일 때 어떻게 합니까? 냄비에다가 물 붓고 가스레인지나 이런 거 전기에 올려놓죠. 물을 끓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물 끓면 뭐 라면 넣고 등등 하겠죠. 근데 이건 뭐냐? 순서와 단계를 이해하고 있느냐. 어떤 일을 하는데 뭘 먼저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가 뭔지 이걸 이해하고 있느냐. 간단하죠? 세 번째, 사전에서 단어를 찾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서 단어를 찾는 거나 인터넷에 또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단어를 입력하려면 어쨌든 알파벳을 순서대로 저렇게 늘어놔야 되겠죠. 그죠? 단어를 찾을 수 있느냐. 이건 뭐냐면요. 대소관계, 진법, 순서, 뭐가 먼저 나오느냐. 이런 걸 이해하고 있고 그걸 조합할 수 있느냐. 이 정도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전에서 단어를 찾을 수 있을 정도면. 마지막 단계가 뭐냐? 약도를 그릴 수 있느냐? 그릴 수 있나요? 학생들 이거 약도 언제 배웁니까? 안 배우나요? 안 배워도 그릴 수 있죠? 근데 이게 이제 네 가지입니다. 수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네 가지 정도만 하면 된다. 그런데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 네 번째입니다. 이게 뭐냐? 추상화할 수 있느냐. 침팬지하고 인간하고 누가 기억력이 좋을까요? 아니, 이렇게 물어보면 답을 뻔한 거 아니에요? 침팬지입니다. 침팬지가 기억력도 더 좋고요. 또 어려서부터 어린 침팬지와 어린 아이를 놓고 하면 아이가 침팬지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 능력을. 나이가 들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침팬지나 이런 유인원들은요. 이게 줄 타고 한번 샥 지나가면 그 모든 순간 주변에 있는 게 한 번에 쫙 기억된대요. 사진을 찍듯이. 왜? 다음에 내가 여기 왔을 때 내 먹이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찝어내기 위해서 그걸 확 기억한답니다. 인간은 못해요. 그럼 침팬지가 지구를 지배해야지. 왜 인간이 지배합니까? 침팬지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추상화를 못합니다. 이 추상화는 뭐냐?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해하는 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해 줄 수 있냐. 내 머릿속에 넣었다가 도로 꺼낼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보고 느낀 거를 다시 꺼내서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 줄 수 있냐. 근데 이게 수학하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서 이 추상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추상화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학은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교과서를. 열심히.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최고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학생들, 알겠죠? 열심히 공부하면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수학을 싫어하고 못하는 거는 왜 못하느냐?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안 해서 못하는 겁니다. 안 해서. 그죠? 열심히 하면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